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 협동조합. 여기는 국민TV. 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 협동조합. 여기는 국민TV. 정치평론가 이강윤의 오늘. 안녕하십니까. 2015년 6월 30일 화요일 이강윤의 오늘 시작합니다. 저는 이강윤 평론가가 아닙니다. 몸이 아파가지고 오늘 임시 땜빵으로 나온 서영석입니다. 청자 여러분들 양해 바랍니다. 이강윤 앵커가 건강한 모습으로 빨리 돌아오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 빈자리를 어설프게 채웁니다. 요즘 정치권 뉴스를 보다 보면 정말로 유승민을 키워주려는 박근혜 대통령의 고심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마저 듭니다. 워낙 우리 상황이 비정상적이라서 그런가 봅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정상이 비정상이 되고 비정상이 정상이 되는 이런 전도 현상을 두고 비정상의 일상화라고 얘기하는 게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제가 대신하는 서영석이 대신하는 이강윤의 오늘 잠시 후 시작하겠습니다. 주 기자님, 지난 주말에 콘도 다녀왔는데 진짜 좋았대. 주 기자님은 콘도 회원권도 갖고 있나 봐요? 부럽다. 이번에 회원권 114 거래소에 의뢰해서 싸게 구입했다는데? 콘도 회원권은 비싸지 않아요? 회원권인데? 근데 이 콘도 회원권이라고 다 비싼 게 아닌가 봐. 회원권 114에 알아보니까 종류도 많고 다양한 상품들 엄청 많던데? 그러면 우리도 봄 여행 한번 알아볼까요? 콘도는 회원권 114에서 구입하고요. 02-544-6114번 02-544-6114번 회원권 114는 인터넷과 모바일 앱에서도 검색할 수 있습니다. 콘도 회원권 거래는 회원권 114 02-544-6114번으로 바로 전화해보세요. 예, 오랜만에 방송하니까 저도 어리둥절합니다. 자, 이강윤의 오늘 첫 순서죠. 뉴스 브리핑 시간입니다. 이정일 PD 나와 있습니다. 이정일 PD. 예, 안녕하세요. 자, 하나씩 짚어볼까요?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가 요즘 그야말로 뉴스메이커가 되고 있는데요. 자신의 거취를 놓고 장부에 들어가면서 유승민 사퇴 논란이 외견상 수강 국면을 맞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유 원내대표는 오늘 원내대책회의를 주재하고 다음 달 1일 예정된 추가 경전 예상 편성 등 당정 협의도 주재하기로 하는 등 정상적으로 당무를 집행했습니다. 유 원내대표는 전날 열린 긴급 최고위원회에서 사실상 최고위원 전원이 사퇴의 불가피성을 거론했음에도 잘 생각해보겠다며 즉각적인 사퇴는 거부했습니다. 유 원내대표의 고심이 당장 결과물로 나타날 가능성이 작아 보이는 데다 사퇴를 요구하는 친박계에서도 유 원내대표에게 시간을 주자는 의견이 나온 만큼 당분간 폭풍정야처럼 고요하지만 긴장감이 흐르는 시간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예, 근데 아까 우연히 길 가다가 옛날 새누리당 거치에서 일하는 사람 얘기 들어봤는데 결국 문을 날 것 같다는 그런 얘기도 하던데 어떻게 될지는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친박계에는 최고위원을 통해서 유 원내대표를 끌어내리려고 했는데요. 일단 지금은 목소리를 낮추고 상황을 관망하고 있다죠? 예, 그렇습니다. 유 원내대표에게 시간을 줘야 한다며 스스로 사퇴할 때까지 여유를 주고 기다려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비박계 역시 박민식, 황영철 의원 등 일부 재선 의원들이 산발적으로 사퇴 불가 목소리를 냈을 뿐 집단적인 움직임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한 비박계 중진은 오늘은 일단 돌아가는 사태를 지켜보기로 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현재로서는 유 원내대표가 심사숙고 끝에 자진 사퇴를 선택할지 아니면 임기를 채우겠다는 의지를 보일지 확실치 않은 상황이지만 당 내에서는 유 원내대표가 결국 사퇴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고 보여집니다. 이런 상황에서 캐스팅 보트를 진 것으로 평가되는 김무성 대표가 소속 의원 30여 명을 모아놓고
유 원내대표의 명예퇴진에 무게를 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그런 발언을 했다죠? 예, 그렇습니다. 김무성 대표는 오늘 오전 국회에서 열린 통일경제교실 모임 직후 소속 의원 30명과 간담회를 열어 대통령을 유 원내대표가 이길 수가 없고 유 원내대표를 배신자로 낙인 찍어서 내보내는 것 또한 동료로서의 할 도리가 아니다라면서 유 원내대표가 명예회복을 하면서 본인 스스로 결단을 내리도록 해야 한다 이렇게 말했다고 참석자들이 전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당 안팎에서는 유 원내대표가 다음 달 6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이번 사태의 발단이 된 국회법 개정안이 상정됐다가 자동 폐기 수순을 받는 것이 확정되면 본회의 발언을 신청해서 사퇴를 선언하지 않겠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오늘 유 원내대표의 거취나 당의 내용 사태에 대해서는 일절 언급하지 않고 거리를 뒀습니다. 청와대 참모들 역시 여당 내부 상황에 대해서는 침묵을 지켰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공이 당으로 넘어갔으니 모든 것은 당에서 알아서 할 일이고 청와대는 당의 선택과 결단을 당분간 지켜보는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 내가 보기에는 그게 아니라 우리 유승민 원내대표가 물러나야 된다는 데 대해서 반대하는 여론이 높으니까 입을 닫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정의화 국회의장이 다음 달 6일, 7월 6일이죠? 네. 우리 프로그램 개편되는 날이네. 6일 본회의를 열어서 국회법 개정안을 제2에 붙이겠다. 이렇게 밝혔다고 하네요. 그렇습니다. 정 의장은 오늘 오전 출근하기에 앞서 자신의 입장문을 공개했습니다. 내일 있을 본회의를 며칠 더 늦춰서 다음 달 6일로 옮기고 그날 대통령 거부권이 행사돼 돌아온 국회법 개정안을 우선 처리하겠다는 것입니다. 정 의장은 우선 절차적 민주주의를 지키는 전통을 세우기 위해 노력했다고 운을 뗐습니다. 그러면서 헌법 제53조 4항에 나와 있는 대통령이 제의를 요구하면 국회는 제의에 붙이도록 한 규정을 들었습니다. 정 의장은 헌법을 준수해야 할 입법부 수장으로서 헌법에 규정된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여야 지도부가 원만히 합의하길 원했지만 국회 일정이 파행을 겪고 있다며 오늘 결정을 내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국회법 개정을 제2에 붙인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지만은 지금 새누리당의 입장하고는 다른 것 같은데요. 네, 그동안 새누리당은 대통령의 뜻을 존중해서 국회법을 제2에 붙이지 말 것을 주장해왔습니다. 정 의장은 그러나 헌법 절차를 강조하면서 결단을 내렸습니다. 다만 정 의장은 6일 본회의 날에 지난 25일 본회의 처리가 무산된 61개 법안 등을 처리할 뜻을 밝혔습니다. 여기에는 크라우드 펀딩법 등 정부가 추진하는 각종 경제 활성화 법안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런 정의화 국회의장의 결정에 대해서 여야는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죠?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서 정 의장이 국회법 개정안을 제의하면 본회의에 입장은 하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편 유승민 대표는 다만 국회법 개정안 제의 요구안에 대한 표결에 불참한다는 당론은 그대로 유지되고 표결에는 참여하지 않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새정치연합 이종걸 원내대표는 국회의장이 국회법을 제의하겠다고 밝힌 만큼 오늘부터 국회는 상임위 일정을 포함해서 정상화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자, 메르스 소식으로 넘어가 볼까요? 오늘로 메르스 발생 42일째인데 메르스 추가 확진자는 사흘째 나오지 않고 있다는 소식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현재까지 메르스 확진자 수는 총 182명입니다. 특히 지난 13일부터 확진자 수가 한 자리에 머물다가 27일부터 사흘 동안은 확진자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반면에 사망자는 1명이 추가돼서 33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치사율도 18.1%가 되었습니다. 어제 33번째 사망자는 81세 여성인데요. 고령에다 고혈압과 뇌경색 같은 기저질환을 앓고 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보건당국은 삼성병원에서 일어났던 메르스 2차 유행은 사실상 끝난 것으로 분석하고 있지만 서울 강동 지역 일대 병원에서 3차 유행이 일어날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있다고 했습니다. 강동 성심병원과 강동 경희대병원, 건국대병원과 구리 카이저 재활병원, 그리고 강릉의료원의 잠복기가 최대 열흘 정도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또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잠복기가 42일 지난 뒤 증상이 나타난 경우도 있어서 아직은 조금 더 면밀하게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메르스 33번째 사망자가 81세 여성이라고 하는데요. 네. 대부분의 사망자들은 고령입니다. 결국은 노무현 김대중 정권 때는 전염병 발생했을 때 아주 제대로 막았었는데 방역을 했었는데 이명박 그리고 박근혜 정권 들어서는 방역에 실패하면서 많은
희생자가 나오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메르스에 관해서는 오히려 70대, 80대 노인층들이 대부분 사망자라는 점을 감안하면 노인층의 지지를 받아서 집권한 박근혜 정권으로서는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죠. 최저임금 이야기인데요. 최저임금을 결정할 법정 시일이 넘었다고 하네요. 예, 그렇습니다. 오늘 오후 정부 세종청사에서 최저임금위원회 제8차 전원회의가 열렸지만 사용자위원 측은 한 명도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앞서 지난 25일 열린 제7차 전원회의에서 사용자위원 측은 최저임금의 시급과 월급 변기안에 반대하면서 전원 퇴장했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오늘 회의에서 최저임금 시급과 월급의 변기 여부, 그리고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과 함께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을 의결할 계획이었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사용자위원 측에 한 차례 더 회의 참석을 요구한 뒤에 불참할 경우 시급 월급 변기안을 표결로 처리할 방침입니다. 최저임금 결정 시한은 오늘까지지만 법적 제재는 없으며 최저임금위원회는 노동부 장관의 최저임금 고시일인 오는 8월 5일 이전에 결정을 내리면 됩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는 잠시 후 진짜 인터뷰에서 최저임금과 관련한 전화 인터뷰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궁금하신 점 계시면은 게시판에 올려주시면 그 질문해 드리겠습니다. 자, 세월호 유가족과 시민단체가 연합해서 구성한 4.16 연대가 정부를 규탄하는 그런 시국선을 발표했네요. 네, 그렇습니다. 4.16 연대는 오늘 정동 프란치스코 회관에서 위원 90여 명과 각계 대표 원로 380여 명의 명의로 된 시국 선언문을 발표하고 메르스 초기 대응에 실패한 정부가 정보 공개도 제때 하지 않아 재앙을 키웠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메르스 사태에서는 무능을 보여준 정부가 공안검사 출신 황교안 총리를 임명한 뒤에는 4.16 연대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 체포영장을 재청구하는 등 공안 탄압에 나서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자, 다른 얘기로 넘어가 볼까요? 출판사 문학동네가 소설가 신경숙 씨 표절 논란 이후에 이른바 문학 권력을 비판한 비평가 5명에게 지상자담을 다시 한번 제안했답니다. 네, 그렇습니다. 문학동네는 어제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좌담의 목표는 모든 문제에 대해 얘기를 듣고 성실하게 응답하겠다는 것이라며 필요하다면 누구나 확인할 수 있도록 녹취록 등을 통해서 좌담 내용을 공개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앞서 문학동네는 지난 25일 문학비평가 5명에게 공개 지상 좌담을 제안했지만 초청자 대상 가운데 2명만 참석 의사를 밝혔고 나머지 3명은 참석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문학동네는 참석 대상자들과의 사전 협의 없이 토론회를 공개 제안한 데에 대한 외부 비판에 대해서 비공식 채널을 통한 기획이 오해나 의혹을 부를 수 있으므로 공개 제안보다 투명한 방식은 없다. 이렇게 생각했다고 해명했습니다. 예, 올해 현역병 입영 대상자 중에서 6천여 명이 보충력으로 전환된다는 소식도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병무청은 오늘 고등학교 중퇴나 중학교 졸업에 학력을 가진 사람이 올해 징병검사에서 신체 등이 1에서 3등급을 받아 현역 입영 대상자로 분류됐어도 보충력으로 전환된다면서 이는 앞으로 징병검사를 받아 현역 대상자로 분류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밝혔습니다. 고교 중퇴자나 중학교 졸업 학력을 가진 현역병 입영 대상자의 병역 처분을 변경하는 것은 군에서 요구하는 현역 자원을 충원하고 남는 현상이 계속 발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올해도 고교 중퇴자와 중졸 학력의 현역병 판정자가 6천여 명에 이를 것으로 병무청은 추정하고 있습니다. 병무청은 내년도에 고교 중퇴, 중졸 학력자 중 신체 등이 1에서 3급인 사람은 보충력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라며 올해와 내년에 6천여 명씩 보충력으로 전환이 되면 입영 대기 시간이 줄어들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고교 중퇴자나 중졸 학력자라도 현역병으로 복무하고 싶어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행정적 편의로 저학력자들을 차별하는 것일 수도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공부 가방끈 짧으면 군대도 못 간다는 그런 또 이야기도 나오겠네요. 네. 서울시립교향악단의 직원이 박현정 전 서울시장 대표의 명예훼손 사건과 관련해서 자살을 시도했다는 그런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네요. 그렇습니다. 영국 음악평론가 로먼 레브레 히트는 지난 24일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사이트에 교향악단의 자살 시도라는 제목으로 글을 올렸습니다.
박현정 전 대표가 경찰에 자신의 퇴진을 요구한 호소문을 배포한 사람, 이 사람을 찾아달라고 진정서를 낸 뒤에 경찰이 일부 직원의 집을 압수수색했는데 이후 직원 가운데 한 명이 심신불안정 증세를 보이다가 지난주 초 자살을 시도했다는 내용입니다. 한편 서울시향의 분위기는 여전히 긴장과 불신이 가득하다고 전해집니다. 박 전 대표는 앞서서 사퇴 직전인 지난해 12월 언론에 알려진 폭언과 성추행 그리고 인사전횡 문제는 사실 무근이라면서 경찰에 진정서를 냈습니다. 참. 뉴스 브리핑 시간이니까 계속 뉴스 브리핑 하겠습니다. 국민보도연맹 민간인 학살 사건을 소재로 한 장편 다큐멘터리 레드툼이 7월 9일 전국 12개 극장에서 동시 개봉한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레드툼은 1950년 한국전쟁 초기에 이승만 정권에 의해서 민간인 수십만 명이 집단 학살당한 국민보도연맹 사건을 다룬 구자환 감독의 다큐멘터리입니다. 민중의 소리 기자로 근무하면서 10여 년간 유족 등을 만나서 취재한 구 감독은 2013년 레드툼을 제작해서 그해 서울 독립영화제에서 우수작품상을 받았습니다. 구 감독은 레드툼에서 당시 부모 형제를 잃은 유족들이 되레 빨갱이로 몰릴까봐 자식에게조차 가슴 아픈 속내를 털어놓지 못하고 평생을 숨죽여 지내왔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 뒤 들어선 박정희 정권은 당시 전국 유족회 회장과 간부들을 군사법정에 세우고 유족들이 발굴한 유해와 자료들을 불태우면서 이 사건은 역사 속으로 묻혔다 이렇게 꼬집고 있습니다. 구 감독은 극장 개봉을 앞두고 지난 3월부터 4월까지 SNS로 시민 후원금 모금에 나섰고 120여 명의 시민과 10개 단체에서 1000여만 원을 후원했습니다. 이번 다큐 상영관은 창원 메가박스, 서울 인디스페이스 인디플러스, 부산의 영화의 전당, 아트시어터 CNC, 국도가람예술관, 대구의 5호극장, 경기 추억극장 미림, 강원의 강릉 독립예술극장 신영, 대전의 대전 아트시네마, 전라의 전주 디지털 독립영화관, 경북 안동 중앙시네마 등입니다. 국민보도연맹 민간인 학살 사건을 소재로 한 장편 다큐 레드툼. 이 소식을 들으면서 좀 이 사회가 비정상이라는 생각이 거듭듭니다. 전국 12개 극장에서 동시에 개봉한다고 했는데요. 연평해전을 다룬 영화는 전국 1000개가 넘는 스크린에서 동시 상영됩니다. 물론 연평해전이나 국민보도연맹 민간인 학살 사건이나 사건의 경중을 따질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한 영화는 이 정권의 구미 맞다는 이유만으로 무려 1000개가 넘는 스크린에서 동시 개봉되고, 그리고 또 다른 영화는 이 정권의 구미 맞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겨우 12개 영화관에서 상영된다는 사실, 이것이 바로 대한민국의 비정상이고, 이 비정상의 주역은 불행하게도 박근혜 대통령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날씨 소식 한번 알아보죠. 네, 오늘 서울은 28.9도까지 올랐습니다. 기온은 어제보다 조금 낮지만 습도가 높아서 무척 후텁지근합니다. 서울에 오늘 비가 내리지 않고 밤 한때 빗방울만 살짝 떨어지겠습니다. 반면에 충청과 남부, 제주도는 장마 전선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현재 제주도와 호남 그리고 남해안에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제주 상가에는 호우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제주도와 남해안의 비는 내일까지 이어지겠습니다. 제주도는 최고 80mm, 남해안은 10에서 40mm의 비가 예상됩니다. 내륙은 오늘 밤에 비가 그치겠습니다. 전남과 경남 내륙은 5에서 20mm, 충청과 그 밖의 남부는 5mm 안팎의 비가 오겠습니다. 비가 오는 지역을 중심으로 더위가 주춤하겠습니다. 내일 오후부터는 날이 개면서 다시 맑고 더운 날씨가 이어지겠고, 주말에는 제주도에만 장맛비가 내리겠습니다. 네. 이강윤 평론가가 오늘 몸이 아파가지고 딱 오늘 하루만 땜빵으로 진행하는 이강윤의 오늘 방송 계속되고 있습니다. 자, 뉴스브리핑에 이어서 진짜 인터뷰가 곧 있을 예정인데요. 그 사이 게시판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이강윤 평론가가 무슨 일이 있느냐고 질문하는 분들 많은데요. 무슨 일이 있는 게 아니라 몸이 아팠습니다. 라디오 방송이 늘 그런데요. 라디오 방송은 그래서 그런 얘기를 계속 해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처음부터 끝까지 듣는 사람들도 있지만 중간에 접속해서 듣는 분들이 많거든요. 당연히 이강윤 선생의 목소리가 들릴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엉뚱한 사람의 목소리가 들리면은 이강윤 선생 무슨 일이 있나
라고 질문을 합니다. 이강윤 선생에게, 이강윤 평론가에게 무슨 일이 있는 게 아니고요. 몸이 아파서 오늘 하루만 제가 땜빵을 하고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자, 게시판에 제가 나와가지고 반갑다는 분들도 있고, 이강윤 선생이 어떻게 된 거냐고 묻는 걸 보니까 꼴보기 싫어할 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농담입니다. 미디어 협동조합이 벌이는 싸움은 단번에 끝나는 단거리 달리기가 아니라 마라톤입니다. 반만 년 동안 기승을 부려온 기득권 논리, 또 기회주의가 어찌 일거에 숙청되겠습니까? 인내심과 지구력을 갖고 천천히 또박또박 그리고 신랄하게 헤쳐나가야 합니다. 국민TV의 조합원이 되어주십시오. 이 사술과 기만의 시대 언제까지 방치하겠습니까? 국민TV가 가장 무서운 견제자로서 어둠을 헤치고 썩지 않게 하는 힘이 되겠습니다. 이제 가입하실 때가 됐습니다. 미디어 협동조합 홈페이지 국민.tv 또는 mediacoup12@gmail.com의 문호는 24시간 열려 있습니다. 다 함께 자부심으로 물려줄 세상을 만듭시다. 누가 아는 바로 당신이 할 일입니다. The American people realize that this cannot be made a fight. Our working thesis tonight is this quotation. If this fight against communism is made a fight between... 안녕하세요. 뉴스K 앵커 노지민입니다. 제 앵커석 옆에는 4명의 언론인 사진이 걸려 있습니다. 이 중 한 사람인 에드워드 머로우는 메카시즘의 광기를 끝낸 용감하고 양심적인 기자로 기록됩니다. 숨죽여 있던 미국의 지성을 일깨운 계기였습니다. 어느 누구는 뉴스 앵커가 특정한 주장을 펼치는 것이 점잖지 못하다고 지적합니다. 하지만 시시비비를 가리는 것은 언론인의 사명입니다. 뉴스K가 그 사명을 일깨우면서 한국 언론을 선도하겠습니다. 공정보도라는 미명에 몸을 숨긴 기계적 중립. 품위 품격이란 미명의 존재를 감춘 엘리트주의. 뉴스K는 하나하나 혁파해 가고 있습니다. 오늘 저녁 7시 당신의 진실한 전달자 뉴스K 많은 시청 바랍니다. 네, 서영석이 대신 진행하는 이강윤의 오늘 진짜 인터뷰 시간입니다. 자, 진짜 인터뷰 오늘의 손님은요, 민주노총 오민규 미조직 비정규 전략 사업실장입니다. 여보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지금 최저임금이 5,580원인데요. 예. 최저임금을 1만 원으로 인상하자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어떤 이유에서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좀 알기 쉽게 설명해 주시죠. 지금 우리나라 저임금 노동자 비율이 엄청난데요. 네. 사실은 이 시간당 5,580원조차 받지 못하는 노동자 수가 작년 통계청 조사로만 무려 227만 명, 그러니까 전체 임금 노동자 12.1%에 달합니다. 네. 그럼 이 최저임금 언저리에서 생활하는 노동자 포함하면 못해도 500만에 육박하는데요. 네. 그러니까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경우에는 평균 근속이 1.7년, 네. 그러니까 평생 20번 일자리를 옮기면서 일해야 된다는 얘기인데요. 네. 그러니까 해고되고 일자리 구하고 또 해고되고 취업하고 어렵게 구한 직장에서 죽어라 일해봐야 이제 월급은 최저임금인 거죠. 네. 예, 시간당 5,580원으로 1시간 일해선 겨우 햄버거로 끼니를 때워야 되는 상황. 네. 그래서 게다가 이제 노동조합이라도 가지고 있는 저희 민주노총 조합원들이야 최저임금보다 높은 임금을 받고 있습니다만 노동조합조차 갖지 못한 1천만 뭐 장그래 네. 할 수 있는 그런 분들 임금은 거의 최저임금 수준입니다. 그래서 이 최저임금 문제는 결국 전체 노동자 생존권 문제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요. 네. 이런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최저임금이라는 게 원래 이것 이상 급여를 줘라라는 네네. 얘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근데 예. 이상하게 그 최저임금이 결정되면 그것만 주더라고요. 그러게 말입니다. 예. 전 그게 최저임금이 아니라 무슨 기준임금처럼 돼 있습니다. 그렇죠. 예. 최저임금이라는 거는 아무리 적게 주더라도 이것 이상은 줘야 된다라는 건데, 그게 예. 말하자면은 그 전제가
최소한 최저임금보다도 훨씬 더 많은 임금을 받고 있는데 그 중에서 극히 일부가 최저임금보다 못 받을 경우에 대비해서 이 기준 이상은 줘라라는 그런 저는 취지로 알고 있는데 희한하게 그게 결정되면 그게 그냥 최고 기준선이 되더라고요. 예, 최저임금이 예외적인 경우여야 되는데 이게 거의 기준이 되어버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안타깝습니다. 뭐 그래서 또 하나만한 질문일지 모르겠는데요. 왜 1만 원이냐 하필이면 그것 좀 설명해 주시죠. 저희들이 이제 길거리에서 서명도 받고 지난번에 한 2주일 동안 전국을 순회하면서 장거리 대행진도 해봤었는데요. 길 가는 사람 아무나 붙잡고 이렇게 물어보면 답이 다 나옵니다. 그러니까 한 달에 얼마 정도 있어야 최소한 인간다운 삶이 가능한지 그러면 진짜 약속이나 한 것처럼 최소한 월에 200만 원은 있어야 인간답게 살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걸 이제 월 소정근로시간, 그러니까 주 40시간 기준으로 하면 월 소정근로시간이 209시간인데요. 이걸로 나누면 시간당 약 10,000원가량이 나옵니다. 그래서 시간당 10,000원은 돼야 최소한 월 200만원, 209만원. 그래서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이 가능하지 않겠는가. 박근혜 대통령도 올해 1월 12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통해서 국민소득 4만 달러 시대를 가겠다고 말씀하셨는데 4만 달러면 연 4,360만 원, 그러니까 월 한 363만 원을 벌어야 4만 달러를 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최저임금은 시간당 10,000원, 월 209만 원 정도 돼야 그래야 국민소득 4만 달러 시대를 열 수 있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특히 자영업 하시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이게 워낙 장사가 안 돼가지고 5,580원도 주기 힘든데 10,000원을 올리면 우리 문 닫으라는 얘기냐 뭐 그런 얘기도 하는데요. 차이가 현실적으로 많이 나는 것은 또 사실 아닙니까? 그러니까 5,580원하고 10,000원 사이에 차이가 있지요. 차이가 있는데 자, 이런 얘기를 한번 드려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은행 자료에 따르면 2008년부터 2013년까지 5년 동안 기업소득 증가율이 80.4%인데요. 기업소득이? 예. 기업소득은 80.4%가 늘어난 겁니다. 근데 가계소득은 26.5% 늘어났거든요. 이건 너무 많이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그 차이는 기업이 먹었다는 얘기네. 예. 그러니까 사회의 부를 기업이 거의 대부분 가져가고 있다는 얘기인데요. 가계 부채는 이미 1,100조에 달하는데 기업들 전체 사내 유보금은 딱 1,000조거든요. 이것도 너무 많이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일단 5,580원과 10,000원 사이에 차이가 있다는 것, 이 얘기만 하는데 사실은 우리 사회에서 정말 차이가 나는 게 많이 있다는 거죠. 약 10년 전에 최저임금이 지금보다 한 절반이었습니다. 그러니까 10년 사이 최저임금이 한 2배 정도 늘어난 건데요. 근데 현대자동차가 한 10년 전에 한 8천억 벌었어요. 이윤이. 근데 지금은 한 8조를 법니다. 10배를 기업은 더 가져가고 있는데 최저임금은 기껏해야 2배 늘어났거든요. 사실은 그렇다면 이걸 지금 숫자로 보면 차이가 많이 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지난 몇 년 동안 누가 이제 사회 부를 정당하게 가져갔는가를 보면 사실은 그렇게 정당하게 받아야 될 것을 못 받아왔기 때문에 이만큼은 좀 받아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얘기입니다. 예. 그런데 이제 기업들은 그렇다고 치더라도 이거 대본에 없는 질문이긴 합니다만은 이제 이렇게 1만 원을 올렸을 때 가장 타격을 받을 사람들은 자영업자들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뭔가 좀 설득할 수 있는 뭔가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지금 현재 한국 아마 기획재정부 자료였던 것 같은데요. 그 자영업자 규모가 약 565만 명입니다, 한국에. 그 중에 이제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가 145만 명 정도 되고요. 145만? 예,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가 410만 명 정도. 그러니까 사실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의 경우에는 최저임금 인상은 필요 없죠. 무관하죠. 예. 그러니까 전체 자영업자의 한 25%에서 30% 정도가 이제 그 영향을 받게 되어 있는데요. 저희들이 이제 시장 같은 데를 많이 돌아다녀 봤습니다. 실제로 그 재래 시장이나 이런 데까지 다 돌아다니면서 최저임금 1만 원 선전전을 했는데 의외로 호응이 좋습니다. 왜 호응이 좋냐면 지금 그 노동자들 월급도 얼마 안 없고 지갑이
많지 않아서, 지갑에 돈이 많지 않아서 시장을 못 찾기도 하고, 요즘은 또 메르스 때문에 또, 시장을 안 가기도 하는데, 손님이 거의 없더라고요, 요즘, 진짜로. 근데, 노동자들 월급이 올라야, 시장에도 찾아오는 사람들이 많고, 그리고 경제가 활성화돼서 우리 소득이 늘어난다, 라고 하는 얘기들을 하십니다. 그리고 실제로, 최근에 유통상인연합회, 그런 이제 영세 자영업자들이 모여있는 그런 유통상인연합회에서는 민주노총의 최저임금 1만원 요구를 지지한다라고 하는 그런 선언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길게 보면 실제로 이 자영업자도 살고 그 노동자도 살 수 있는 길인데 마치 뭐 그 좀 대립되는 것인 그 얘기를 하시는 그런 이제 언론에서 계속 그런 얘기를 하시는데요. 저희들은 조금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실제로 저희들이 보는 자영업자들은 반응이 괜찮습니다. 이게 뭐 최저임금을 1만 원으로 올리면은 혜택을 받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을 테니까 아무래도 그 돈을 지불할 사람들이 우리 사회의 가진 자들이기 때문에 그런 말도 안 되는 그 논리가 이렇게 기승을 부리지 않는가 하는 그런 느낌도 드는데요. 자, 최저임금 1만 원을 올리면은 우리 사회에 어떤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까요? 뭐 여러 가지 효과가 있는데 제가 단적으로 하나만 먼저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아까 이제 최저임금도 못 받는 노동자 수가 227만 명이고, 그래서 최저임금 언저리에서 생활하는 노동자로 보면 거의 한 500만에 육박할 걸로 예상하는데요. 지금 5,580원에서 1만 원으로 오르면, 급여만 올라가는 게 아니고 4대 보험료도 올라가거든요. 그렇죠. 그 국민연금도 거의 배로 오르고, 고용보험, 건강보험료도 한 7, 80%가 올라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산을 해봤거든요. 1인당 월 77,465원의 4대 보험료를 더 냅니다, 지금보다. 연간으로 따지면 거의 100만 원에 육박하거든요. 근로소득세도 좀 더 거치게 되겠고요. 그건 뭐 부양 가족에 따라서 약간 차이가 있으니까 계산을 정확히 할 수는 없습니다만, 연 100만 원에 500만 저임금 노동자들이라고 하면 최소한 연간 5조 원의 재원을 조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저임금 노동자들한테 세금을 깎아주니 4대 보험료를 지원하니 이렇게 생색내기 대책을 내면 사실은 국가 재정이 지출되거든요. 근데 반대로 최저임금을 대폭 1만 원으로 인상하면 5조 원에 달하는 세금이 더 거쳐요. 이걸 가지고 복지 재원으로 쓸 수 있고, 그래서 부족한 세금도 메우고 저임금 노동자 생활 수준도 올라가고, 그리고 지금 꽁꽁 얼어붙은 민간 소비도 진작하고 거의 일석삼조의 효과가 있는데요. 이게 이런 효과를 낼 수 있는 중요한 사안이 저희들은 최저임금 1만 원 인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말씀을 들으니까요. 최저임금으로 생활하는 노동자라면 그야말로 구매력이 형편없는 노동자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1만 원을 올리면 그들의 구매력이 상승함으로써 오히려 그것이 사회 경제적으로 주는 효과가 더 크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드네요. 맞습니다. 자, 최저임금을 월급으로도 병기하자는 주장에 대해서 경영계에서는 반대를 하고 있는데요. 자, 이것도 좀 웃기는 이야기인데 이 때문에 어제 경영계가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에 나오지 않았다 이런 말이 나올 만큼 큰 문제인 것 같은데 도대체 이게 왜 문제가 되는지 한번 그래도 설명 좀 해주시죠. 저희는 솔직히 좀 이해하기가 많이 어려운데요. 그러니까 이해하려면 이분들을 좀 많이 비난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 왜냐하면 이미 최저임금 심의위원회가 보통 시급으로 결정을 하죠. 지금 뭐 5,580원처럼. 근데 고용노동부나 최저임금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가면 안내를 할 때는 월급으로 월급으로까지 괄호 열고 월급 116만 6,200원 이렇게 적어주거든요. 하루 8시간 주 40시간 기준이죠? 네, 맞습니다. 일일 8시간 주 40시간 기준인데요. 근데 이걸 노동부 장관이 고시할 때 그걸 같이 옆에 시간당 5,580원 월 116만 6,200원 괄호 열고 주 40시간 기준 이렇게 이제 병기하자는 것일 뿐인데 뭐 월급을 더 달라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법을 지키자는 얘기일 뿐인데요. 사실은 뭐 언론기사에서 많이 다루고 있던데요.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노동을 하면 주휴수당, 우리가 흔히 주차라고 얘기하는 주휴수당을 지급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 시급과 함께 월급을 병기할 경우에 이 없던 주차, 안 주고 있던 주차, 불법적으로 주지 않던 주휴수당을 이제
줘야 되는 상황이 될까봐, 네. 즉 법을 지키라고 할까봐 지금 겁을 내서 안 나오고 있는 게 아닌가. 저희들 그렇게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게 최저임금 수준을 더 높이자는 얘기가 아닌데요, 전혀. 네. 네. 아유, 참. 게다가 이게 회의마저 파행으로 만들고 심지어 어제까지 출석을 안 한 어제가 아시다시피 법정 시한 아니었습니까? 네. 예, 법정 시한까지 넘겨가면서 이렇게 나오는 게 이게 근로기준법을 안 지키겠다는 말에 다름 아니지 않는가. 원래 안 나오면은 그냥 무시하고 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사실은 어제 무시하고 그 표결까지 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만, 네. 예, 하여튼 그 노사 공이 뭐 함께 머리를 맞대고 고민을 해가는 과정이라서 네. 일단 뭐 한 차례 여기까지는 뭐 다음 회의부터는 불가피하겠지만 어제 회의까지는 일단 참자. 예. 그런 취지에서 어제 표결까지 요구하진 않았습니다. 예. 자, 경영계에서는 또 최저임금이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적용이 돼서 국내 소비를 정진시키는 것이 아니다. 이런 주장도 한다고 하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제 사실 이제 그 반론이 네. 예, 최저임금 오르면 안 된다라고 하는 반론이 좀 수준이 있게 나왔으면 하는 바람인데요. 예, 너무 저도 참 뭐 어이없는 반론이긴 한데 그래도 예, 뭐 이런 얘기를 해야 그 반론을 들을 수가 있어서 할 수 없이 제가 한 겁니다. 하는 좀 구차한데요. 예, 이를테면 한국 노동자들 중에도 일본 가서 돈 벌어 오시는 분들 계시고 미국 가서 돈 벌어 오는 분들도 계시는데. 박근혜 대통령도 저기 중동 가라고 얘기했잖아요. 우리 젊은 사람들 보고. 청년 노동자. 그러면 그 나라에서도 그러면 한국 사람들이 이쪽에서 오면 돈 벌어다가 한국에다 갖다 바치니까 우리나라 소비에 도움이 안 된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 월급을 덜 줘라. 이렇게 해도 말이 된다는 얘긴데요. 유럽에서는 거꾸로 해요. 예. 외국인 노동자들한테 월급 제대로 주라고 합니다. 독일에서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사실은 최저임금 심의위원회에서 공익위원분들도 이주 노동자들에 대해서 차별을 금지하고 있는데 그런 주장을 펼치는 건 좀 너무한 거 아니냐라는 뭐 그런 시각들을 좀 가지고 계신 것 같습니다. 예. 하여튼 참 뭐 경영계라면 저기 결국은 있는 사람들 이야기인데 그렇게 무식한 게 대한민국의 비극 아닌가 싶습니다. 예. 진짜 비극적인 얘기입니다. 예. 예, 그리고 중소영세기업의 경우에 최저임금이 오를 경우 중소영세기업들이 인건비 감당을 못하고 대량 해고 위험이 있다. 이런 얘기도 늘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예.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뭐 이게 사실이 아니라는 연구 결과들이 쭉 나오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물론 최저임금이 오를 경우에 그 고용이 늘어나는 효과가 나타날 때도 있고, 예, 아주 조금 줄어들기도 하는데요. 사실 그 퍼센트라는 게 거의 무시해도 좋을 수준의 뭐 0.몇 프로, 뭐 1% 수준입니다. 이게 과연 최저임금 때문에 고용이 늘었는지 줄었는지라고 얘기하기 좀 민망한 수준의 그런 그 고용 효과인데요. 그래서 조금 줄었다고 해서 뭔가 그 대량 해고 위험이 있다라고 주장을 하시는데, 그렇다면 뭐 조금 늘었을 경우에는 뭐 그 최저임금 인상이 대폭 고용을 늘리는 효과가 있다라고 우리가 주장하면 그것도 받아들이실 건지. 사실은 이제 여기에 함정은 그게 있다고 보는데요. 그러니까 지불 능력이 부족한 기업들이 어렵지 않느냐라는 얘기인데, 이를테면 그럼 반대로 지불 능력이 충분한 대기업은 충분하게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주고 있느냐?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를테면 그 대기업 뭐 재벌 뭐 아들딸들이 운영하는 빵집이라든지 뭐 이런데 가면 어김없이 다 거기서 일하시는 분들 최저임금 5,580원 받고 있거든요. 하죠. 예. 그 중소형제 기업들한테 사실 납품 단가 후려치기나 이런 걸 통해서 그 훨씬 어렵게 만들고 그 지불 능력을 줄여버리고, 그래서 여기 있는 노동자들 임금을 저임금으로 만들고, 그런 게 대기업들인데 이런 현상 때문에 자기네들도 자기들이 고용하고 있는 그 노동자들의 최하위 쪽에는 최저임금을 주고 있는 이런 사실 대기업들이 먼저 충분하게 1만 원 이상의 시간당 그런 임금을 준다면 오히려 경제 선순환 효과 때문에 뭐 그 중소기업들도 좀 여유가 생기고, 그리고 납품 단가 후려치기나 이런 것들을 좀 규제하기 시작한다면, 그렇다면 중소기업들도 인건비 감당을 못한 수준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사실 대기업들이 먼저
올해부터 당장 그 임금 인상을 실시하고 그리고 내년도 그 법정 최저임금을 1만 원으로 맞추면서 중소기업들이 거기에 따라갈 수 있는 체력들을 길러주는 게 그게 올바른 방향이라고 봅니다. 예. 예. 자, 마지막으로 드리는 질문입니다. 다음 회의가 7월 3일로 예정되어 있는데요. 만약 합의가 안 되면 표결로 들어갈 것 같은데요. 어떻게 결과가 날이라고 예상하십니까? 많은 관철 될 것 같습니까? 뭐 저희들 처음 최저임금 교섭에 들어갈 때 이렇게 회의가 파행을 거듭할 줄은 예상을 못했습니다. 네. 예. 그래서 솔직히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예상하기도 좀 많이 어렵습니다. 예.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는 합의가 안 되면 표결 절차를 밟게 되겠지만, 네. 뭐 여러 이 관계자 분들이 또 표결 같은 거 이런 절차에 대해서 좀 부담스러워하는 측면도 있고요. 네. 예. 그리고 정부와 새누리당, 그러니까 최경환 부총리가 그 가끔씩 뭐 최저임금 빠른 속도로 올려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왔지만, 네. 사실은 그 빠른 속도로라고 하는 게 예년 수준이거든요. 예, 말로만 맨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년 수준이 빠르다라고 자기 자랑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사실 지금 7% 올려봐야 6,000원이 될까 말까 하는 수준입니다. 사실 그래서 표결로 들어가느냐 여부와 무관하게 그 정부가 지금 일단 대폭 올리겠다라고 하는 기본 관점을 가지고 그 여러 이제 요즘 뭐 다양한 가이드라인을 주던데 비정규직 무슨 가이드라인, 취업규칙 가이드라인. 근데 최저임금 관련해서는 아무런 입장을 얘기하지 않아요. 그냥 올려야 된다. 딱 이 얘기 한마디인데요. 사실 대폭 올려야 된다라고 하는 분명한 가이드라인을 줘야 이 최저임금 문제에 대해서도 국민들이 기대를 하고 그리고 이 경제 여건이 좋아질 것을 기대하면서 열심히 이제 일자리도 구하고 구직에 나서게 되는 뭐 이런 효과들이 나올 텐데 지금 뭐 나오는 상황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뭐 제가 봐도 만 원은 안 될 것 같네요. 자, 아니 저희들 뭐 많은 사람들이 같이 꿈을 꾼다면 가능하리라고 믿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오늘 서영석이 진행하는 이강윤의 오늘 진짜 인터뷰는 민주노총 오민규 미조직 비정규 전략사업실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미디어 협동조합원 여러분, 조합비 납입하고 계신가요? 조합원의 기본 의무는 1인당 월 1회 11,000원 이상의 조합비를 납입하는 것입니다. 조합비로 국민TV의 모든 콘텐츠를 만들고 그렇게 해서 세상을 바꾸는 힘을 하나하나 축적해갑니다. 미디어 협동조합 홈페이지 국민.tv 또는 서울 전화 3144-7737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국민라디오 팟캐스트 응원하는 가장 쉬운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라디오 팟캐스트 널리 알리는 가장 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기억하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예, 서영석이 진행하는 이강윤의 오늘 오늘 하루만 땜빵합니다. 이강윤 선생님은 이강윤 평론가는 오늘 몸이 아파가지고 안 나온 거니까 너무 염려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 게시판에 이강윤 선생님의 그 쾌차를 바라는 그런 이야기들 많이 있습니다. 상까치님 이런 걸 올려주셨네요. 제가 생각하는 올바른 임금 체계는 비정규직이 비슷한 일을 하는 정규직에 비해 많이 받는 것입니다. 정규직은 고용의 안정성을 보장받는 대신 급여가 비교적 낮아도 되지만 비정규직은 고용의 불안을 급여로서 보장받는 체계죠. 이게 맞는 것 아닌가요? 맞습니다. 제가 과거에 우리가 후진국이었을 때 선진국의 예로 드는 것들이 주로 이런 것이었는데요. 비정규직은 고용의 안정성이 없는 대신에 돈을 더 많이 받아야 된다는 데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우리 이강윤 앵커님 아픈 눈으로 강행군을 하시더니 빠른 쾌유 바랍니다 라는 글을 올려주신 분도 계시네요. 다음 코너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코너는 경제 브리핑 시간입니다.
국민 라디오를 또 국민 TV를 읽는다? 미디어 협동조합 콘텐츠의 관문, 국민TV 뉴스를 아시나요? 뉴스K 등 국민TV의 모든 기사, 조간브리핑 등 국민 라디오의 인기 콘텐츠, 주요 방송의 녹취와 뉴스메이커와의 대담, 주요 원고 대본이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국민 라디오와 국민 TV를 한눈에 만나세요. news.국민.tv 모바일 접속은 m.news.국민.tv. 네, 경제뉴스 브리핑 시간입니다. 자, 이 경제뉴스 브리핑에는 해오름 자산 컨설팅 오진근 대표님 전화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우리 조합원이시기도 하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진근입니다. 네, 메르스 충격에 6월 기업 채광 경기가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수준으로 악화되어서 6년 만에 최악을 기록했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최근에 그리스 디폴트 우려까지 커지면서 기업의 채광 경기는 한층 위축되었습니다. 30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15년 6월 기업 경기 실사지수에 따르면 제조업의 6월 업황 BSI는 66으로 전월보다 7포인트 떨어지면서 두 달째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이는 금융위기 이후 6년 3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인데요. 전년에 세월호 사고 여파가 있을 때보다 더 나쁜 것이고 7월 업황 BSI도 67로 굉장히 부진했습니다. BSI는 아시다시피 기준치가 100으로 기업들이 느끼는 경기 상황입니다. 대기업 업황 BSI는 73이고 중소기업은 57로 부진했습니다. 그리고 수출기업, 내수기업 모두 67, 66으로 모두 부진했습니다. 뭐 굉장히 어려운데요. 쉽게 얘기해서 채광 경기가 무지무지하게 나쁘다 그런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자, 비제조업 즉 서비스업의 6월 업황 BSI 역시 60으로 부진해서 2년 4개월 만에 체결하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또한 7월 업황 BSI도 66으로 굉장히 비관적이었습니다. 특히 BSI만 보면은 메르스로 인한 여파가 작년 세월호보다 더 나쁘기 때문에 굉장히 충격이 컸고, 특히 여가 서비스, 숙박, 운수, 도소매 등이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또한 BSI의 소비자 동향지수 CSI를 합성한 6월 경제 심리 지수 ESI는 88로 전월에 98보다 10포인트 떨어졌습니다. 뭐 하여튼 BSI 어쩌고 저쩌고 하니까 이게 잘 와닿지 않은데요. 여하튼 경제가 아주 위축돼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6년 만에 최대 위기인 것 같습니다. 네. 다른 건 몰라도요. 우리 아니 닉네임은 아는데 이름을 갖다가 들으니까 좀 생소하네. 우리 오진근 조합원님도 아시겠지만은 네. 여기 합정동에 이 중국인 관광객으로 먹고 사는 동네 아닙니까? 근데 메르스 네. 이후에 관광버스가 단 한 대도 없어졌어요. 예, 서울 시내 전체가 그렇습니다, 지금. 그래서 죽으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굉장히 나쁘구나 하는 건 알겠는데, 우리 또 오진근 대표님이 BSI를 이용해 설명해 주니까 훨씬 더 이해가 쉬운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리스 구제금융 협상 타결 가능성이 약해진 탓에, 현지 시간으로 29일 국제금융시장에서는 일제히 그렉시트, 즉 그리스의 유로존 탈퇴, 이 또 참 어려운 말이네요. 그렉시트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27일 그리스가 국제 채권단의 제안을 사실상 거부하려고 국민투표를 7월 5일 실시하겠다고 한 이후에 채권단과 그리스의 갈등이 심해졌습니다. 네. 그래서 금융시장 투자자들은 리스크를 회피하는 방식으로 대응했습니다. 네. 그리스가 유로존에서 탈퇴할 수도 있다는 위기감으로 주식시장에 직격탄을 날렸는데 네. 뉴욕 증권거래소 3대 지수는 나란히 2% 내렸습니다. 그리고 미국과 함께 4대 경제권으로 분류되는 유럽, 중국, 일본 증시도 일제히 무너졌습니다. 특히 그리스의 최대 채권국인 독일, 프랑스와 포르투갈, 이탈리아, 스페인 등 유럽 주요 증시는 3.6%에서 5.2%로 큰 낙폭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아시아의 중국 상해 종합지수와 일본 니케이 평균 지수도 3%씩 하락했습니다. 네. 뉴욕 상업거래소의 서부 텍사스산 원유는 2% 하락했습니다. 이 그리스 쇼크가 특히 유럽이나 중국, 일본에는 큰 영향을 미쳤네요.
네, 그렇습니다. 유럽은 독일, 프랑스가 최대 그 그리스의 채권국이고, 네. 그리고 중국의 최대 수출국이 유럽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또 한국은 또 중국에 가장 또 많이 수출하기 때문에 연쇄적인 파급 효과가 있습니다. 예. 자, 주식시장과는 달리 안전자산으로 분류되는 그 미국과 독일의 국채에는 투자자금이 몰렸다고 하고요. 안전자산인 달러와 엔화 강세로 인해서 원화 환율은 상승했다면서요? 네, 29일 오후 5시 현재 그 미국과 독일의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은 2.33%와 0.78%로 강세를 나타냈습니다. 네. 그리고 또 다른 안전자산인 금도 0.5%가량 올렸는데요. 네. 하지만 그 예상과 달리 달러가 약세를 보이면서 금 가격의 상승폭은 제한됐습니다. 달러의 환율은 한때 1유로당 1.1 달러가 깨지면서 1.096 달러까지 달러 강세를 나타냈지만은 1.124 달러까지 올라와서 오히려 전거래일보다 약세를 보였습니다. 달러의 약세는 그렉시트가 그러니까 그리스가 유로존에서 탈퇴하더라도 네. 유럽의 경제 통화 동맹 EMU에는 타격을 주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영향을 미쳤습니다. 중국 주도의 국제금융기구인 AIIB라고 있지 않습니까? AIIB 네. 아시아 인프라 투자은행인데요. 이게 발족하면서 국제금융질서의 새 반짝이가 본격화됐죠? 네, 그렇습니다. 창립회원국 57개국 자본금 1천억 달러, 서방에 맞서서 중국 중심의 새로운 금융질서를 추구하는 아시아인프라 투자은행이 예초보다 2배나 커진 규모로 닻을 올렸습니다. 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영내는 물론 여객 국가들의 적극적인 지지 속에 AIIB가 발족하게 돼 기쁘다고 밝혔는데 창립을 주도한 중국은 지분율 30%, 투표권 26%로 독보적인 지위를 확보했고 또한 중요 안건은 75% 찬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사실상의 거부권을 확보했습니다. 중국의 성장이 무섭네요. 네, 그렇습니다. 현재 G2인데 2026년에 G1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우리 오진근 대표님도 중국과 관련해서 사업하신다는 그런 소문이 있던데 맞습니까? 예, 중국 주식 전문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 주식 전문. 우리 혹시 청취자분 여러분들 중에서도 중국 주식에 관심 있으면은 우리 오진근 대표님에게 컨설팅 받으시기를 권유드리겠습니다. 자, 5번째로 많은 지분을 확보한 우리나라는 상임이사국 진출과 함께 부총재까지 넘보면서 AIIB에 적극적인 주도권 확보에 나섰다면서요? 네, 우리나라는 GDP 규모가 비슷한 호주, 인도네시아를 제치고 지분율 5위, 3.8% 지분율을 차지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가입한 국제금융기구 가운데 가장 높은 순위로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게 됐습니다. 여기에 상임이사국 지위와 부총재직까지 확보할 경우에는 영향력을 극대화할 수 있는데 최인환 기재부 국제경제관리관은 높은 수준의 지분율을 확보해서 국익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우리나라가 세계 5대 건설 강국인데 네. 현재 아시아 인프라 투자에는 2,360억 불, 260조 원이 투자되는데 AIIB 출범으로 연간 7,300억 불, 연간 800조 원의 대규모 투자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현재 투자보다 3배 정도씩 투자가 이루어질 예정이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기대하는 바는 상당히 큽니다. 특히 북한에 대한 투자도 끌어낼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글쎄 말이에요. 그런데 또 우리 대한민국의 높으신 보수 영감탱이들은 사드 같은 거 해가지고 중국을 어떻게든 건드려 보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앞뒤가 안 맞는 느낌도 듭니다. 자, 다음 순서로 넘어갔죠. 한국인의 불행 요인 3가지는 다음 순서 가지고 다음 질문입니다. 불행 요인 3가지는 저임금, 저복지, 높은 땅값이다고 하는데요. 국민 삶의 질을 높이려면 경제 성장주의에서 벗어나서 현재의 복지 수준을 획기적으로 올려야 한다는 그런 상식적인 주장이 나왔는데 그게 뉴스가 되고 있네요. 네, 이정우 경북대 경제통상학부 교수는 25일 서울 정동 프란체스코 교육회관에서 한국미래발전연구원 주관으로 정책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한국이 성장 지상주의에 사로잡혀 있어서 앞만 보고 질주했더니 역설적으로 대단히 살기 어려운 나라가 됐다면서 그런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네. 한국은 왜 살기 어려운 나라인가 주제 발표에서 한국을 불행하게 하는 3가지는 비정상적으로 낮은 복지 수준, 높은 땅값, 저임금이라고 밝히면서 네. 특히 첫 번째 복지 문제에 있어서는
그 한국은 세금도 꼴찌, 복지도 꼴찌인 그 OECD에서 가장 저부담 저복지 국가입니다. 네. 그래서 보육, 의료, 교육, 요양 등 그 사회 서비스 투자가 부족하다 보니까 생계형 자영업에 내몰리고 구조적 과당 경쟁으로 어려워진 것입니다. 그래서 교수는 빈약한 복지와 자영업 비대화는 동전의 앞뒷면이라고 강조했고요. 땅값과 관련해서는 땅값이 지금 국민 그 총소득 GDP의 7배가 넘기 때문에 굉장히 부동산 가격이 높다고 얘기하면서 토지 보유세를 강화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그리고 높은 땅값 때문에 수출 경쟁력, 기업 경쟁력, 구멍가게 가게들의 경쟁력이 떨어지고 수익성이 낮아지고 영세 서민들 고통이 굉장히 크다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노력해야 된다고 얘기했고 저임금에 대해서는 최저임금을 올려야 된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 박근혜 정부가 취하고 있는 정책의 딱 반대로 하면 된다 그런 얘기네요. 한마디로 요약하면. 네, 그렇습니다. 예, 참 이 정권을 그대로 두고 고쳐보겠다는 게 참 험하다는 얘기가 가끔 들기도 합니다. 자, 다음 질문입니다. 중산층 추락과 재벌 개혁에 대한 의견도 우리 이정우 교수가 개진했다고 하죠? 네, 중산층 추락 날개는 없는가 라는 주제 발표에서 중산층은 지금까지 한국 사회의 기둥이었는데 중산층이 지금 위기에 빠졌기 때문에 한국 사회가 위기에 빠졌다 그렇게 경고를 했고 김상조 한성대 교수는 재벌개혁이 경제민주화의 출발점이라는 주제 발표에서 재벌개혁 나아가 경제민주화의 진전을 위해서는 정책수단을 다양하게 해야 된다고 하면서 사전적 규제, 사후적 감독, 법규와 규준 등을 정비하고 민사적 수단, 행정적 수단, 형사적 수단을 총동원해서 재벌에 대한 규율 체계를 개선해야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여기 있는 교수들 주장을 들어보니까 한마디로 요약하면 정권 교체라고 되네요. 네, 그렇습니다. 과거 민주정부 10년에서 했던 정책들이 부활돼야 된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예, 저는 다 동의를 하는데요. 저도 이제 내년부터는 60대에 접어듭니다만은 60대, 70대 이 노인들 제가 가끔 영감탱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도 영감탱이니까 영감탱이가 영감탱이라고 얘기하는 건 욕이 아닙니다. 이 영감탱이들의 각성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올 들어 망한 자영업자가 전년 동기보다 무려 6배 급증세를 나타내고 있어서 가계부채 내관이 될 우려가 크다고 하죠? 네, 그렇습니다. 자영업의 위기가 깊어지고 있는데 내수 부진이 지속되고 출혈 경쟁, 과당 경쟁을 하는 자영업자들 폐업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특히 음식 숙박업과 도소매업을 중심으로 가속화되고 있는데 28일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자영업자 수는 546만 명으로 1년 전 551만 명보다 5만 명 정도 줄였습니다. 그러니까 폐업했다는 것인데 망했다는 얘기죠, 뭐. 네. 2012년도 555만 명을 정점으로 해서 2013년도에 2만 8천 명 폐업했고 그리고 2014년도에 8천 명 순수하게 폐업했습니다. 그러니까 창업보다 폐업이 더 많았는데 1분기에만 5만 개의 가게가 없어졌기 때문에 상당히 지금 가파르게 자영업자들 폐업이 가속화되고 있고 특히 50대 자영업자는 오히려 증가하고 있는데 전체에서 57%나 차지했습니다. 나이 들어서 직장에서 쫓겨나가지고 할 일 없으니까 자영업으로 가는 이 구조 이것도 고쳐야 돼요, 사실은. 네, 그렇습니다. 50대만 57%니까 60대까지 하면 상당히 3분의 2 정도, 3분의 2 이상 차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자영업자들 다 망하면은 또 타 국가에서 부양해야 되는데 참. 자, 결국은 자영업자들이 망했다는 것은 빚으로 내몰리고 있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가계부채, 빚. 자영업자들이 망하면서 가계부채 상환도 위험에 처할 수 있다 이런 지적도 나오네요. 네, 산업경제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2012년 기준 우리나라의 인구 1000명당 도소매업 사업체 수는 19개로 미국이나 독일, 일본 등에 비해서 2배에서 4배까지 높았습니다. 또 음식 숙박업도 마찬가지로 1000명당 14개의 가게가 있는데 이것은 미국 2개, 일본 6개에 비하면 2배에서 6배나 높은 과당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출혈 경쟁으로 인해서 수익률이 낮아지고 폐업이 속출하다 보니까 지금 상당히 위기 상황이고 특히 금융위기 이후로 음식 숙박업의
부가가치가 낮아지고 임금 상승률이 낮아지고 구조적인 그 공급 과잉으로 폐업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치킨집으로 상징되는 자영업이 상업과 폐업의 악순환이 반복되면서 은퇴 후 자영업자 비중은 확대되고 가계부채는 확대되면 한국 경제의 내관이 될 우려가 있다. 이렇게 지적하고 있는데 네. 주연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구조적인 측면에서 자영업자의 비중은 앞으로 상당 기간 더 하락할 수밖에 없다. 장기적으로는 OECD 평균 수준으로까지 낮아질 것이다. 이렇게 지적을 했는데 만약에 OECD 평균까지 낮아지면은 뭐 2분의 1에서 3분의 1로 줄어들어야 되니까 이건 상당히 좀 그럼 한 200만 명이 망해야 된다는 얘기네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사실 저기 우리 그 합정동에 있는 국민TV 앞에 조그만 골목이 있는데 그 골목에서 한 1km 정도 뒷골목을 걷다 보면요. 그 1km도 안 되는 뒷골목에 커피 가게가 거의 20개 가까이 있습니다. 그것도 큰 길도 아니고 뒷골목에. 네. 이 자영업자들이 이렇게 많아가지고 과연 영업이 될 것인가 하는 걱정이. 네, 커피 가게는 이미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지나친 과당 경쟁으로 인해서. 그렇습니다. 아마 이 모든 것을 제가 걱정할 이유는 없습니다만은 우리 박근혜 대통령이 정신 차려가지고 좀 제대로 된 걱정해야 될 건데 맨날 선거만 걱정하고 있으니까 참 문제입니다. 자, 오늘 말씀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해오름 자산 컨설팅 오정근 대표의 경제뉴스 브리핑이었습니다. 국민TV 조합원인감? 나가지 있게 지역협의회에 가입해야 쓰겠어. 국민TV 조합원이요? 지역협의회에 가입해야죠. 국민TV 조합원 맞나? 막 퍼뜩 지역협의회에 가입해 안 카나? 국민TV 조합원에 가입하고 조합비를 내고 국민라디오와 국민TV를 시청한다고 조합원으로서의 만족이 전부냐? 결코 아닙니다. 가까운 지역협의회에 가입하셔서 가까이 사는 조합원과 동지애를 나누십시오. 자세한 가입 안내는 미디어협동조합 홈페이지 지역협의회 게시판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예, 게시판 잠깐 볼까요? 조장혁 의원이 실종 4일 만에 변사체로 발견됐다는 소식이 있는 모양이죠. 나라가 참 흉행해진 것 같습니다. 예, 개편 기대된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고요. 오래간만에 또 제가 나와서 반갑다는 분들도 계시긴 계시네요. 없는 줄 알았더니. 저는 늘 잊혀지기를 바라는 사람입니다. 서울 공도리님은 최저임금은 매년 이렇게 싸울 게 아니라 주 40시간 근무 기준으로 연간 전체 근로자 임금의 70%씩으로 정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아이디어를 내셨네요. 아니면 주 40시간 근무 기준으로 최저생계비 150%씩으로 하든지요. 자, 게시판이었고요. 다음 순서 양정대 기자의 정가산책으로 넘어가겠습니다. Thesis tonight is this quotation. If this fight against communism is made a fight between 안녕하세요. 뉴스K 앵커 노지민입니다. 제 앵커석 옆에는 4명의 언론인 사진이 걸려 있습니다. 이 중 한 사람인 에드워드 머로우는 메카시즘의 광기를 끝낸 용감하고 양심적인 기자로 기록됩니다. 숨죽여 있던 미국의 지성을 일깨운 계기였습니다. 어느 누구는 뉴스 앵커가 특정한 주장을 펼치는 것이 점잖지 못하다고 지적합니다. 하지만 시시비비를 가리는 것은 언론인의 사명입니다. 뉴스K가 그 사명을 일깨우면서 한국 언론을 선도하겠습니다. 공정보도라는 미명에 몸을 숨긴 기계적 중립. 품위 품격이란 미명에 존재를 감춘 엘리트주의. 뉴스K는 하나하나 혁파해가고 있습니다. 오늘 저녁 7시 당신의 진실한 전달자 뉴스K 많은 시청 바랍니다. 이강윤의 오늘 이제는 정가 산책으로 함께합니다. 정치권 동향 생생하게 풀어드릴 분은요. 네,
저는 이강윤이 아닙니다. 이강윤이 오늘 시간은 맞습니다. 이강윤 평론가가 오늘 몸이 편찮아서 서영석 제가 대신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가산책에 저와 얘기를 나누실 분은 유명한 분이죠. 양정배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양정배 기자. 네, 안녕하세요. 네. 자, 뭐 역시 정가의 핫 이슈는 유승민 원내대표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네네. 버티기에 들어가면서 좀 장기화될 조짐을 보인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뭐 당초 지금 친박계에서는 지난 주말을 경과하면서 어제 최고위원회 그리고 결론이 안 나면 의원총회라도 바로 열어서 유승민 원내대표의 사퇴를 관철을 시키겠다. 네. 뭐 이렇게 주장을 해왔는데요. 네. 그런데 실제로 이제 어제 의원총회는 열리지 않았고 친박계에서 의원총회를 열지 않는 쪽으로 지금 가닥을 잡았습니다. 네. 이게 이제 어제 최고위원회의에서 뭐 다수의 최고위원들이 유 원내대표의 사퇴를 주장을 했지만 네. 어쨌든 김무성 대표가 사퇴, 그러니까 결론은 사퇴일지라도 이 유 원내대표가 좀 모양새를 갖출 수 있게 그렇게 해야 되는 건 아니냐, 뭐 이렇게 주장을 했고요. 사실 이제 이 주장을 반박할 수는 없어서 네. 지금 친박계도 뭐 그렇게 뭐 가는 쪽으로 그렇게 방향을 잡았는데 문제는 이 어제 최고위원회를 전후로 해서 이 당내 초재선 의원들의 다수가 이 청와대나 친박계가 이렇게 이 의원들이 직접 투표로 뽑은 원내대표를 찍어내려는 식으로 이렇게 상황을 몰아가서는 안 된다. 이런 반발이 굉장히 커졌고 이게 이제 아주 조직화되지는 않았지만 저변에 네. 그런 기류가 확산되는 게 분명한 상황이 됐고요. 네. 그래서 실제 의원총회를 열어보면 친박계가 의도한 대로 유승민 원내대표의 사퇴 쪽으로 결론이 날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게 지금 대체적인 분위기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말씀드린 대로 최고위원회의에서 전반적인 이 지도부 내에서는 유 원내대표의 사퇴를 얘기를 했지만 그걸 갖고 의원총회까지 열어서 지금 뭐 거의 끌어내기다시피 유 원내대표를 지금 사퇴시키는 건 사실상 어려워졌다는 게 이제 확인이 된 거고요. 이 때문에 유 원내대표는 지금 당분간은 사퇴하지 않는 쪽으로 이렇게 지금 방향을 잡았습니다. 문제는 오늘 이제 국회 정상화의 여야가 합의를 했는데요. 다음 주 화요일이죠. 6일 날 본회의를 열어서 국회법 개정안,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서 이 국회로 다시 넘어온 이 국회법 개정안의 제의 절차를 밟기로 그렇게 했기 때문에 어쨌든 최소한 다음 주 화요일, 그러니까 이번 주말을 경과한 다음 주 화요일까지는 이 국회법 개정안을 제의하는 절차까지는 유승민 원내대표가 마무리를 짓는 쪽으로 일단 시간은 좀 늘어졌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이거에 대해서 이제 친박계는 어제 최고위원들의 다수가 유 원내대표의 사퇴 불가피를 얘기했고 사퇴해야 된다고 주장을 했고 그래서 우리가 청와대나 친박계가 우리가 유승민 원내대표에게 명예롭게 퇴진할 수 있는 시간을 준 거지 유승민 원내대표의 사퇴 문제가 일단락된 게 아니다 이런 주장을 지금 펴고 있습니다. 반면에 지금 유승민 원내대표 쪽이나 혹은 비박계 쪽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뭐 가타부타직 얘기는 없습니다만 말씀드린 대로 유승민 원내대표 주변에서는 사퇴할 수 없다 이런 완강한 기류도 있고요. 네. 또 여당 원내대표 입장에서 청와대와 척을 지고 또 당내 이 친박계 숫자가 아주 많지는 않겠지만 이 친박계가 정면으로 반기를 든 상황에서 원내대표직을 내년 2월까지 4월까지 유지를 하는 게 사실은 뭐 쉽지 않다는 판단도 지금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다음 주 지금 국회법 개정안 애듭을 짓는 문제 그리고 지금 이제 정부가 추가 경정 예산 편성을 해서 당정 협의를 하고 그다음에 국회에서 이제 의결 절차를 밟을 텐데 그런 좀 원내대표로서 본연의 역할과 임무
이런 것들을 일정 부분 마무리하는 시점까지는 어쨌든 이 유승민 원내대표가 원내대표직을 계속 유지하는 건 거의 기정사실인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사퇴 시점과 방식 이것을 어떻게 할 거냐의 문제가 지금 남아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좀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놓고 유승민 원내대표 쪽에서도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유승민 원내대표도 원내대표직을 청와대의 저런 반발 속에서 더 이상 하기 어렵다는 판단을 하고 있지만은 좀 더 명예롭게 퇴진할 수 있는 그런 모양새를 갖추고 싶다. 그런 말로 요약이 되겠네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여기서 한 가지 조금 더 좀 고려를 해야 될 부분은, 네. 말씀하신 대로 이제 명예롭게, 그러니까 쫓겨나듯이 나가는 게 아니고, 자신한테 유리한 상황, 혹은 자신이 버티기로 고집을 피우면 버틸 수 있는 상황, 그런 상황에서 던지고 나가면서 이제 자신의 존재감을 더 드러내는 방법이 있을 수 있고요. 또 다른 하나는, 지금 사실 유승민 원내대표에 대해서 이 박근혜 대통령이 국무회의 석상에서 한 얘기가 자기 정치만 한다 뭐 이런 거 아니었습니까? 근데 이거를 조금 더 다른 측면에서 보면 유승민 원내대표의 자기 정치라는 거는 사실 박근혜 대통령의 전국 구상, 정책 운영 방향 이런 것과 유승민 원내대표가 다른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을 명시적으로 드러낸 것 아닙니까? 이미 유승민 원내대표가 4월 국회 원내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이 새로운 보수적 가치를 지향하겠다라고 얘기하면서 이 증세 없는 복지 정책, 또 복지 축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주 신랄하게 비판을 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정작 이런 신보수라고 명명이 될 정도의 새로운 파격적인 이 구상을 제시는 했지만 사실 지금까지 그냥 말로 했을 뿐이지 이걸 구체화된 정책으로 내놓은 적은 아직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유승민 원내대표 입장에서 보면 자신이 그런 역할을 하고 싶고 그래서 새로운 보수적 가치를 들고 내년 총선에서 이 평가받고 싶다는 생각을 할 텐데 사실은 그런 기회 자체가 지금까지는 없었던 차에 사실 지금까지는 뭐 일정에 쫓겨서 정부 여당이 요구했던 청와대가 요구했던 뭐 공무원연금법 개혁이나 또 이완구, 황교안 총리 인준안 처리 뭐 이런 것들에 매몰되면서 사실은 그 청와대가 요구하는 걸 다 했는데 사실은 자기는 아주 딴 정치하는 것처럼 그렇게 비춰진 조금 억울한 측면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조세 정책 그러니까 내년 하반기 예산안 처리 과정에서 이 조세 체계 개편 문제 여기 이제 법인세 인상까지 포함이 되는 건데요. 이런 좀 구체적인 자기 구상을 좀 내놓고 그걸로 내가 생각하는 보수적 가치, 보수 정책의 지향점은 이런 거다라는 거를 국민들한테 좀 각인시키는 것까지 그렇게까지 갈 수도 있다는 그런 전망도 일각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모든 것을 다 떠나가지고 원론으로 되돌아가 보면은 네네. 결국은 국회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켰기 때문에 유승민 대표가 네네. 이런 순환을 당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네네. 근데 그것도 또 따지고 보면은 공무원연금법을 어떻게든 여야 합의로 통과시키라는 그런 청와대의 일종의 그 재촉에 부응하다 보니까 뭐 정치에서는 하나 주려면 하나 받으려면 하나 안 줄 수가 없어가지고 그렇게 됐던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건 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청와대나 친박계가 유승민 원내대표를 쫓아내겠다고 제시하는 그런 논리와 이유 이런 것들이 사실 국민적인 설득력, 명분을 못 갖는 게 바로 그런 이유 아니겠습니까? 명분이 없는 거죠. 그럼 그냥 멀쩡한 사람 열심히 해가지고 박근혜 대통령이 시키는 거 다 했는데 그걸 정치적으로 흥정하면서 하나 양보했다고 해서 이런 식으로 패대기를 친다면 누가 정권에게 충성을 하겠습니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근데 예. 자, 이렇게 되면은 저는 큰 틀에서 보면 오히려 유승민 대표에게는 큰 기회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드는데 유승민 대표가 무슨 여권 내 그 차기 주자에서 뭐 3위 사유로 올랐었다 이런 얘기도 있던데 지금 새누리당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지금 뭐 아직까지는 뭐 구체적으로 이런저런 얘기를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네. 다만 이제 유승민 원내대표가 역설적으로 네. 이 박근혜 대통령하고 거의 뭐 맞짱 뜨는 정치인, 네. 자기 소신
소신 있는 정치인 뭐 이런 이미지가 좀 쌓인 건 네. 분명한 득이라고 할 수 있죠. 예, 그 차세대 지도자로서 이번에 뭐 자리매김할 수 있는 기회가 아닌가 하는 느낌까지 들더라고요. 네네. 자, 반면에 저는 그 유승민 파동에서 최대의 피해자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되는데요. 김무성 대표 오히려 입지가 지금 축소되고 있지 않습니까? 청와대 친박계하고 이제 비박계하고 정면 충돌하고 이 유승민 원내대표의 거취 문제가 논란이 된 상황에서 네. 사실 이제 김무성 대표가 계속해서 이제 중재자를 자임하면서 네. 이 역할을 해왔는데 사실 이제 보통 이런 갈등 상황이 되면 네. 이 중재 역할을 하는 사람의 입지가 보통 넓어지게 마련인데 말빨이 좀 서는 건데 원래는 그렇죠. 네. 그런데 이제 갈수록 사실 좀 입지가 축소되는 상황인 건 좀 역설적이기도 한데요. 이게 이제 결국은 이 명분 없는 쪽에 결과적으로 지금 유승민 원내대표의 사퇴가 불가피하다는 쪽으로 김무성 대표도 이제 결국 기운 걸로 그렇게 확인이 되고 있는데 이게 이제 이런 논란의 와중에 기우는 지점이 명분이 없는 쪽으로 기울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신이 좀 중심축을 잡고 특히 이제 본인 입장에서는 작년 이제 전당대회의 핵심 모토가로 수평적인 당청 관계 아니었습니까? 네. 이제 이런 것들을 자기 스스로 시건하는 상황이 돼버렸기 때문에 사실은 좀 굉장히 입지가 줄어들 수밖에 없고 또 이제 유승민 원내대표가 만에 하나 사퇴를 하게 되면 네. 사실은 청와대나 친박계가 다음 타겟으로 이 간접적으로 압박을 해올 가능성이 높은 대상자로 김무성 대표 본인이거든요. 그렇죠. 그런 점에서 보면 조금 이번 파동에서 그 상황은 굉장히 좀 위축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건 분명해 보입니다. 근데 김무성 대표가 저는 처신을 좀 잘못한다고 느끼는 게 사실 지금 새누리당에서 일종의 비박이라고 할 수 있는 김무성 대표 그리고 유승민 원내대표 체제를 꾸린 것은 차기 총선이나 대선을 그 염두에 둘 때 비박 체제가 더 낫다고 봐가지고 그렇게 선택한 것 아닙니까? 그럼 거기에 좀 부응을 해야 되는데 우리 김무성 대표는 그 자기 별칭인 무성대장이라는 그 별칭이 무색하게 결정적인 순간마다 박근혜 대통령에게 꼬리를 내리는 이런 모습을 보여요. 권력의 속성 때문이겠죠. 네. 뭐, 나 약점이 잡힌 게 아닌가 하는 말이 들리는데, 그런 얘기는 혹시 없습니까? 뭐, 그런 얘기도 뭐, 소문은 있는데, 뭐, 확인되는 건 없으니까요. 뭐, 한국일보에서 옛날에 무슨 대학에 뭐, 딸 취직하는 문제, 그거 한국일보 특종 아니었나? 네. 아니, 뭐, 오죽하면 그런 생각이 들겠습니까? 예. 참, 여러 가지 질문하고 싶은 거는 많이 있지만은, 뭐, 시간 관계상 오늘 우리 양경대 기자님에게 질문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조선일보가 일제에 벌이는 거룩한 전쟁에 참여하라고 해서, 내 학도병으로 지원했다가 죽을 뻔했다우. 6.25 때 조선일보가 국군이 연전연승하고 있다고 해서 넋놓고 있었죠. 근데 밤새 인민군이 서울을 함락시키고 후퇴할 때는 남편을 잡아갔어요. 진작 피난할 걸. 조선일보에서 외환 위기는 없다며 설레발 떨었는데 그걸 바보같이 믿었어요. 그래서 사업에 실패했습니다. TV조선에서 황선 신은미가 북한을 지상 낙원이라고 했다는 보도를 보고 폭탄을 던졌어요. TV조선이 거짓 보도를 한 건데. 이런 조선일보가 여전히 신문시장 1위를 독점하고 있습니다. 조선일보 같은 족벌신문, 수구 기득권 세력의 대변 매체에 집중된 언론 권력을 시민에게 돌려주자는 운동. 이게 바로 미디어 협동조합 운동입니다. 조합원이 아니신가요? 서둘러 가입해주세요. 조합원이신데 조합비를 아직 못 내고 계신가요? 서둘러 자동납부 신청을 해주세요. 인터넷 국민.tv 또는 서울전화 3144-0933, 3144-7737로 하시면 됩니다. 네, 양정대 기자의 정관한채 마쳤고요. 이강윤의 오늘 제가 누구냐 서영석입니다. 제가 땜빵 방송하는 이강윤의 오늘 이제 맞을 시간이 다 됐네요. 게시판 보면은
게시판은 익명이기 때문에 말 함부로 하는 분들 계시는데요. 좀 자제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뭐 이것저것 내가 개별적으로 소개까지는 안 하겠습니다만은 이제 그런 아무리 자기 신원이 숨겨진다고 하더라도 결국 자기 자신의 인격을 나타내는 겁니다. 남을 비난할 때도 금도를 지키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뭐 이강윤이 오늘 제가 하는 것도 아닌데 뭐 어떻게 하든 제가 무슨 상관이겠습니까? 그러나 걱정이 돼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뭐 게시판이란 늘 그렇긴 합니다만은. 자, 오늘 이강윤이 오늘 어땠는지 모르겠는데요.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땜빵 했습니다. 자, 저는 7월 23일 날 다시 돌아올 예정이고요. 내일 이 시간에는 이강윤 선생 오십니다. 감사합니다. 국민 라디오 팟캐스트 응원하는 가장 쉬운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 라디오 팟캐스트 널리 알리는 가장 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기억하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